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인물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가까이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시니어 모델 전문 엔터테인먼트 정경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전문 엔터테인먼트 정경훈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니어 모델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시니어 모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시니어 모델이라 하면은 저희가 40대 이상의 이 어르신들이 이제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를 배워서 제2의 인생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 패션쇼, 방송, 그리고 광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시니어 모델분들이 직접 패션쇼나 광고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모델 아카데미니까 모델 아카데미에서 이런 워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모델료를 받고 시니어 모델로 지금 현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 분들께서도 시니어 모델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니어 모델을 하고 싶다면 어떤 거를 조금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많이 이렇게 시니어 모델이라 하면은 되게 망설이세요. 꼭 키 크고 날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아도 약간 통통해도 안경 써도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개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좀 잘 멋있게 포장해서 이제 상품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일단 혼자 공부는 힘드니까 이런 전문 아카데미를 통해서 워킹도 배우고 포즈도 배우고 턴도 배워서 시니어 모델로서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우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꼭 키가 크거나 뭐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더라도 캐릭터가 있다면 네. 대표님과 함께 걷기 운동을 통해서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 걷기 운동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르신분들이 걷기 운동에 되게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네. 자세히 네.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자세가 구부정하고 다 팔자로 걸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이제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나 걸음걸이를 그동안 이제 뭐 살아오면서 오랜 삶 속에서 교정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나 걸음걸이 교정을 받음으로 해서 젊었을 때 이런 키로 돌아갑니다. 또 걸음걸이도 되게 멋있어지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 그래요. 제발 뛰지 말고 많이 걸으세요. 단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로 그 교정을 통해서 좀 더 멋있는 삶을 사시고 더 건강해질 수 있으세요. 그게 또 걷기 운동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걷기가 되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방송을 보시면서 도대체 바른 자세로 걷는 게 뭘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좀 걸을 때 좀 더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바닥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많이 걸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걸을 때만큼은 좀 정면을 보시고 이런 가슴 이렇게 좀 어깨를 좀 펴시고 이 배꼽 밑에 단전에 좀 힘을 좀 주시고 이게 남자 워킹하고 여자 워킹이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 무릎이 좀 스치듯이 걸어야 약간의 그런 무릎과 무릎이 좀 많이 이 체형이 벌어진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좀 다리도 남자 같은 게 이렇게 11자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무릎과 무릎을 좀 스치는 워킹법을 하시면 걸음걸이가 되게 예쁩니다. 네. 네, 좀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단전에 힘을 주고 네. 그렇게 걸으면 된다는 이야기시죠? 네. 무릎이 이렇게 맞닿아야 하는 건가요? 사실 보통 지금
여자분들이 대부분 남자 워킹처럼 남자처럼 걷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원래 모델 워킹은 일자 워킹이거든요. 여자 워킹이. 네.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걷기에는 일자로 걷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무릎과 무릎을 스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걷게 되면 되게 워킹이 예뻐지세요. 아. 금방 쉽게 고칠 수가 있으세요. 절대 네. 어렵지 않아요. 아, 네, 어렵지 네. 않군요. 네, 네, 대표님께서 바르게 걷기 운동을 하는 방법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데요. 대표님도 굉장히 키가 크신데 혹시 네. 모델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20대 때 패션 모델 출신이고요. 배우 생활 좀 하다가 이제 좀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가 이제 이런 특강을 나갔는데 이런 강남에 있는 이런 노인복지센터였어요. 거기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그런 자세나 걸음걸이를 원데이 특강 하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업을 내가 좀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해서 시니어 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과 이런 커리큘럼을 짜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1년 됐습니다. 네, 정말 멋진 사업인데요. 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르신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사업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도 알려주고 네. 모델로도 키워주는 네. 네, 멋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모델과 배우, 강사까지 다방면하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모델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서 네. 모델에 주는 매력이 뭘까요? 일단은 저도 뭐 20대 때부터 뭐 모델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뭐 외면의 그런 아름다움도 저는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 내면의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 걷기를 통해서, 이게 이 걷기 운동이거든요. 이 걷기 운동 꾸준히 하게 되면은 약간의 그런 작은 그런 질병들도 저는 치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 걷기 운동이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전신 거울을 보면서 포즈도 잡고 턴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우울증 치료에도 되게 좋고요. 되게 밝아지세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워킹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뛰는 게 아니에요. 걷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던 이렇게 좀 살짝 굽이 있는 신발을 신던 걷다 보면 되게 즐거움을 찾아서 아, 걷기 운동이 이렇게 재밌어? 이런 걸 아마 찾게 되실 거예요. 네, 노래와 함께 걷다 보면 네. 절로 기분까지 좋아지는 매력이 네. 있는 걷기 운동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차 목표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저희 회사의 목표는 뭐 당연히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로 발전하면서 되게 멋쟁이 시니어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울 시니어 패션위크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기존에 서울 패션위크가 있는데 거기는 다 젊은 패션 모델이고요. 저는 시니어 브랜드로, 시니어 모델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니어 문화를 만들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K 시니어가 전 세계 패션 시장에 먹힐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한민국에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아 해서 저는 해외 패션위크도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회사는 진짜로 국내뿐만 아니라 저 해외로 좀 글로벌하게 진짜 K 시니어를 해외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국내에서 시니어 패션 위크를 계속해서 노력 중이시고요. 나아가서 해외 진출까지 K 시니어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해 보신다고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요즘 진짜 100세 시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직 나이 먹으려면 멀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워킹을 좀 배워 놓으시면 꼭 활동이 아니어도요. 이게 되게 곱게 멋있게 지금 70대 80대 분들도 20대 30대 자세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입고 싶은 옷 그리고 패션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은 분들은 되게 멋있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더
멋쟁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걷기 운동, 워킹 이거를 좀 생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전하세요. 용기 내서. 네, 시니어 분들께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모델 일을 활동을 해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진짜 많아요. 저 이제 이 시니어 분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되게 일단은 그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 약을 끊으신 분들 계세요. 이 워킹을 통해서 우울증 약을 끊으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남편 몰래 워킹을 배우신 거예요. 네. 왜냐면 남편이 반대가 심했대요. 근데 이제 패션쇼 처음 데뷔하는 날 남편하고 가족들을 초대를 했는데 남편이 와이프를 못 찾은 거예요. 헤어 너무 메이크업을 다른 이제 다 모습에. 예, 완전 변신 네. 메이크오버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대에 내려왔을 때 막 따님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대표님 감사하다, 우리 엄마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네. 예,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네, 우울증까지 치료가 되고 잦은 질병까지도 해결이 되는 걷기 운동 네. 너무 좋아서 저도 부모님들께 추천해드리고 네. 싶을 네. 정도인데요. 네. 혹시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그 시니어분들이 저의 메시지를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좀 11년째 하고 있지만 점점 고령화되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런 문화 이제 점점 더 재밌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 뭐 옷차림이 전략이라고 한때 이렇게 뭐 그 카피 문구도 나왔었는데 사실 옷을 멋있는 걸 입고 싶으시면 일단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 교정, 걸음걸이 교정을 꼭 생활화 하셔갖고 이걸 꼭 배워보세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아마 더 젊어졌어, 더 밝아졌어, 표정들이. 그리고 당당해지세요. 일단 맨날 이 워킹을 하다 보면 바닥을 많이 보면서 가는데 정면도 이렇게 보면서 가고요. 하여튼 밝아지세요. 당당해지시고 꼭 도전하세요. 네, 하반기에 해외에서도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자세한 계획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진짜로 저는 목표가 K 시니어를 전 세계 패션 시장에 좀 내놔서 되게 K 시니어 문화를 좀 해외에 전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벌써 올해 2번 그 패션쇼를 하고 왔고요. 또 하반기에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패션쇼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K 한복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복에 우리나라 이제 전통 의상이 한복을 갖고 이제 해외로 가서 그 패션쇼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니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한복과 시니어 모델의 그런 협업, 되게 콜라보, 되게 해외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좀 뭐 아시아권 아니어도 유럽 이런 쪽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고요. 네. 그렇다면 그 패션 위크의 무대에서는 모델들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엔터 소속 모델이신 건가요? 지금 저희 회사 소속의 모델도 있고요. 오디션을 통해서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어갖고 이런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좀 선발해서 지금 저희 회사에는 김칠두 선생님이 계세요. 모델이 우리나라의 탑 모델이신데 그 선생님을 뛰어넘는 그런 모델을 저는 발굴해내려고 계속 공개 오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모델분이 저희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한번 출연을 네.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너무 멋진 모델분과 함께하고 계시군요. 네. 네, 모델 사업을 계속해서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까지 계속해서 추진 중이신 정경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인사드려서 저도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목표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꿈과 목표를 더 잡으세요. 이게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열정을 절대 놓지 마시고요. 나이가 든다고 그 열정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꿈과 목표를 더 가지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시니어 분들도 한 번쯤 걷기 운동을 하면서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모델 전문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정경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경제 이야기들 재미있게 풀어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이어 관련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맘때면 등장하는 단골 경제 용어, 바로 서머 랠리인데요. 말 그대로 여름철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한 심리적 기대가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도 근거가 꽤 뚜렷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7월 증시가 그렇게 강했던 적이 많은가요? 네, 한국거래소가 1980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4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는 7월에 무려 29번이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12개월 중 가장 높은 상승 횟수고요. 평균 상승률도 2.05%로 11월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인데요. 근거가 뚜렷하니까 시장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머랠리는 단기적 반등이나 테마 장세와는 다르게 투자 심리, 실적 시즌, 계절성, 그리고 외국인 자금 흐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머랠리는 왜 하필 7월에 집중되는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 기대주를 선점하려는 매수세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나 수출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 중심의 수급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 전에 미리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데요. 이때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가 몰리며 짧은 시간 동안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계절이 바뀌어서가 이유가 아니라 실제 자금과 수요 흐름이 맞물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3.8%나 급등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2조 9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서머랠리를 미리 앞당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한번 큰 상승 랠리가 나타나 줬는데요. 그렇다면 7월에도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 부담도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발 자동차 관세 재부과 여부, 중국 경기부양책의 효과, 그리고 2분기 실적 결과가 향후 지수의 방향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작정 상승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말하길 서머랠리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라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AI, 반도체, 자동차 부품처럼 최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름 시장이 항상 뜨겁지는 않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계절적 흐름은 투자 판단의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 증시의 계절성, 서머랠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는데요. 이번엔 기업 내부 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기업 내 여성 임원 확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임원과 여성 리더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업들의 다양성 강화 움직임이 이제는 수치로도 보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14년 4.2%였던 여성 임원 비율이 올해 7.4%까지 증가했고요. SK하이닉스는 여성 중간 관리자 비율이 작년 기준 30%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엔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변화죠. 네,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제조업처럼 남성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기계 분야도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관리 직책자 수당을 받는 여성 리더가 2022년 114명에서 올해 157명으로 증가했고, 여성 임원도 8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전보다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꾸준한 확대 흐름은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여성 리더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여성 임원 평균 연봉은 약 9,500만 원으로 남성 임원보다 약 3,200만 원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여성 임원 증가가 주로 사회이사 중심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네, 사회이사 중심이라면 사회이사 쏠림 현상?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일까요? 네, 2022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는데요. 이후 많은 기업들이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인사 위주의 사회이사 임명에 치중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 핵심 결정 과정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순히 수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전환이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겠네요. 네, 실제로 2024년 1분기 기준 500대 기업 임원 15,000여 명 중 여성은 약 8.1%로 10명 중 9명은 남성이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여성 머릿수 채우기보다 경력 단절이나 승진 누락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조금씩 진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여성 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여성 리더십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비 채우기를 넘어서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여성 인재 양성이 앞으로 기업들이 더 주목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성 임원 비율이 높아지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정말로 더운데요. 폭염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더운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서울시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여름철 폭염 대응 전략입니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 35도 이상 예보에 따라 서울시는 본격적인 더위 사냥 작전에 나섰습니다. 물리적 온도뿐 아니라 체감 온도까지 낮추는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 중입니다. 네, 더위를 사냥한다 이 표현만 들어도 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일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쿨링 포그입니다. 지하철 출입구와 광장, 도보 이용자가 많은 길목에 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1도에서 2도 정도 낮추는 장비인데요. 올해는 무려 187곳에 설치가 됐고 간선도로 193km 구간엔 살수차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그늘막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4,100여 개에서 올해 4,500여 개로 확대됐는데요. 특히 햇빛과 바람을 감지해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도 서울 전역 48개소에 설치됐습니다. 네, 저도 길을 걷다 보면 너무 더워서 그늘막에서 쉬어가곤 하는데 길을 걷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도봉구나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무료 생수 자판기를 5곳에 설치했고요. 시민 누구나 생수를 무료로 뽑아 마실 수 있는 무더위 쉼터도 운영 중입니다. 이 쉼터에는 에어컨은 물론이고 공기 정화기, 안마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반영됐습니다.
와, 쉼터에서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특히 야외 근로자나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이 더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6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는데요. 심박수와 체온, 혈압 같은 신체 지표를 실시간 측정해서 이상 수치가 감지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폭염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복지인 셈이죠. 네, 이제는 단순히 에어컨을 틀고 그늘에 있는 걸 넘어서서 시민생활 전반을 고려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날씨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폭염 상황에서 서울시가 본격 대응에 나선 겁니다. 폭염경보 2단계 체제가 발효되면 기존 5개 반으로 운영되던 폭염 대응반도 8개 반 체제로 확대됩니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복지와 기술, 안전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숨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도 정보도 미리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세 제도가 한국 주택시장의 아주 큰 축이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손꼽히고 있죠. 오늘은 실제 피해 사례부터 제도 허점, 그리고 정부 대응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꿀팁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역전세난, 깡통전세, 무슨 뜻일까요? 네, 역전세난은요, 한마디로 전셋값이 다 떨어져서 새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값과 전세금, 대출금을 다 합치면 집값보다 오히려 더 많아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이 다 안 나오는 구조죠. 두 가지가 따로따로 쓰이지만 사실상 시장에선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째, 집값이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 3년 전에 고점에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지금 계약을 갱신하거나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시세만큼 보증금을 맞춰서 돌려주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둘째는 금리 인상으로 매매 전세 수요가 모두 위축됐는데요. 예전에는 갭 투자로 매매와 전세가 맞물려 있었는데 지금은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니 빈집만 늘어나는 겁니다. 네, 데이터로 보면 얼마나 더 심각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 전국 전세가율은 평균 66%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데 70% 아래로 내려가면 통상 역전세 위험이 커진다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은 일부 지역에서 80%가 넘었다가 지금은 50% 초반까지 떨어진 곳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깡통 전세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중개업자 건축주, 일명 빌라왕이 결탁해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드립니다. 그 돈으로 건물 대출을 갚거나 다른 빌라를 또 사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선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라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 없이 그냥 사인해버리는 겁니다. 네, 실제로 빌라왕 사건도 유명했었죠. 맞습니다. 한 명 혹은 한 개 법인이 수백 채 빌라를 소유하고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돌려막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기준 빌라왕 5명에게 얽힌 피해 보증금만 6천억 원이 넘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깡통전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피해자 사례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피해자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요, 서울 신축 빌라 전세로 2억 원을 넣었는데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대출금이 먼저 변제되고 본인은 보증금의 절반만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인지 몰랐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네, 제가 당사자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범죄가 사기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허점이 많아서 과실로 보거나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많은데 실제 구제는 더디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필수일까요? 네,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HUG나 SGR 같은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물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 중 일부는 감정가 부족으로 가입이 거절되기도 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계약 전에 세입자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팁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3가지 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셔서 집주인과 대출 현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위치, 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팁인데요. 주변 유사 매물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 등 2-3군데 비교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팁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실까요? 네, 갭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가구나 빌라보다는 신뢰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 관리가 잘 되는 단지를 선택하라는 조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 전환 비율을 높이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을 보시게 되면요. 우선 피해자에게 긴급대출, 공공매입, 경매 중지 명령을 지원합니다. 다만 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가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아주 가장 큰 구조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주인, 브로커, 건축사들이 시세를 부풀리고 세입자는 이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게 됩니다. 게다가 저금리 시절 전세금으로 갭 투자하는 관행이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면요. 집주인은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또 매매 시장에도 매물 적체가 굉장히 심화되게 됩니다. 특히 깡통 전세는 신축 빌라 시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세입자뿐만 아니라 한편 집주인도 어려움을 호소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 중 상당수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기는 상황이 파다하고요.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빚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우선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역전세로 경매로 넘어간 물량 중 일부를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라도 보전받고 집은 공공임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돈이 막혔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도 있을까요? 네, 전세 사기 긴급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연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원금 상환 역시 유예해 줍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경찰 수사 결과와 국토부 확인이 필요해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요. 미국, 독일, 일본 등 전세 개념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은 월세가 기본이고 보증금 역시 크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임차인보호법이 굉장히 강해서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해외에는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건데, 그럼 왜 한국 전세만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국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요, 무이자 대출 구조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금은 사실상 집주인에게 무이자 자금이 돼서 갭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 괜찮지만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국토연구원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국토연구원 박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요. 역전세난은 단기적인 문제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구조적인 문제다. 또 전세는 한국 고유의 독특한 제도이자 리스크 관리 장치가 부족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계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안전할까요? 네, 꼭 기억해야 할 것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보증금 우선 변제가 보장됩니다. 둘째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반드시 중개사에게 대출액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요. 집주인 연락처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추후에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에는 사람들이 가장 묻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네, 입주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후에는요, 집값이 하락하거나 이런 다른 기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가입이 거절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가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재계약 시에 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거 아주 강력히 추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야 만기 때 돌려받을 위험이 현저히 줄게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전세만 위험할까요? 위험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빌라나 다가구이지만 소형 아파트나 원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세 확인은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면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론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겠지만요.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하시고 국토부, 경찰, 보증기관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셔야겠습니다. 동시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긴급대출이나 공공매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재계약할 때에도 주의해야겠네요. 네, 재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이나 보증금 반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재가입하거나 갱신하셔야겠습니다. 또 집주인에게 자금 마련 계획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피해 예방법과 구제 절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네, 전세 대신 월세로 시장이 조금씩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가장 팽배합니다. 하지만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정부가 공공임대 확대, 전세 보증 가입 의무와 같은 안전망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누구나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전세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계약서 한 장, 그리고 서류 한 장이 내 전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리스크, 그리고 지혜로운 대응 전략까지 깊이 있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뜨겁게 달군 뉴스들을 선별해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AI 반도체의 다음 격전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모리와 그리고 인터커넥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제는 연산력이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쉽게 옮기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죠.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뉴스입니다. 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요, 2025년 3월 업계 최초로 12단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요, 12단 TSV 적층 구조, 그리고 2TB/per 이상의 대역포, 그리고 36GB를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HBM4 표준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샘플로 평가받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4세대 AI GPU인 루빈 시리즈에 탑재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인터커넥트 분야에 대해서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요, 세계 최초로 128기가 용량의 CXL 메모리 모듈을 출시했고요. SK 하이닉스는 TSMC와 함께 AI용 HBM 논리칩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D램을 더 빠르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연결 구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의 HBM4와 인터커넥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HBM이나 CXL 같은 기술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기존에는 AI 성능을 높이려면요, GPU와 같은 고성능 연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파라미터 수가 수천억 개에 달하는 대형 AI 모델에서는요, 연산보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옮기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똑똑한 계산기가 있어도 자료를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HBM4와 그리고 CXL입니다. HBM4는요, 기존 HBM3E보다 1.5배 더 빠른 속도로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AI가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꺼내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전력 소모는 줄여서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CXL도 말씀드리겠는데요. CXL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CPU, GPU, NPU 등 다양한 칩들이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예전에는 각 칩이 각각 메모리를 들고 있었는데 이젠 서로 메모리를 나눠 쓰면서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메모리가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HBM4와 CXL 기술에 대해서 차이점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글로벌 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은요, 약 2024년 23억 달러 규모였고요. 연평균 26% 내외 성장해서 2028년경 6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CXL 메모리와 같은 관련 장비 시장은요, 2028년까지 약 15억에서 16억 달러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AI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센터 전환에도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메모리 시장이 몇 조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즉 수십조 원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 변화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을까요? 네, 국내 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BM4 그리고 HBM4E에 대해서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럼 더 넘어가서 TCK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TCK는요, HBM 적층 공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탄소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메모리 적층 공정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은요, HBM 패키징과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요. 고대역포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요, 고속 메모리 구동에 필요한 전력 효율 소자를 공급하면서 HBM 기반 시스템의 전력 최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해외에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을까요? 네, 해외 기업도 두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말씀해 드릴 텐데요. 바로 램 리서치입니다. 램 리서치는요, TSV 등 3D 적층 공정용 장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BM 제조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리코 모션도 있습니다. 실리코 모션은요,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반도체 팹립스 기업으로 인터커넥트와 그리고 메모리 전송 최적화 분야에서 기술력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기업들 모두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용어 쉽게 설명하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용어를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용어도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용어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TSV입니다. TSV는요,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서요, 각 칩 간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HBM과 같은 3D 고적층 메모리는 이 TSV 기술 없이는 만들 수가 없고요. 요즘 HBM4에서는 12단 적층까지 가능해졌는데 바로 이 TSV의 정밀도 덕분입니다. 두 번째 용어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두 번째 용어는 메모리 패키징입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 방출, 데이터 전송 효율, 그리고 신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정밀한 적층과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HBM은요, 여러 개의 D램과 그리고 논리칩을 쌓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하기 때문에 고난도 패키징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이 시장에서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국내 업체들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TSV 메모리 패키징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칩 하나에 정말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흥미로운 기술과 경제 이야기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AI 반도체 시장은요, 반도체 시장은 지금은 하나의 칩에 대한 성능이 아니라요, 메모리부터 연결, 패키징까지 전체 시스템을 누가 통합하고 지배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메모리 기업은요, 플랫폼 기업으로, 그리고 장비 업체는 전략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서서 산업 구조 전체를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보다 누가 그 연결 구조 자체를 통제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과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 시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7월 중반에 접어들면서 장마 시즌까지 겹쳤죠. 늘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